요즘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면서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환율 급등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전략과 함께 최근 증권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평가 방식의 대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정부 당국까지 나서서 시장 안정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달러당 1475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환차손 걱정에 밤잠을 설쳤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손해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조용히 수익을 챙기는 투자 상품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환노출형 상장지수 펀드 말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원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헤지라는 걸 하는데요. 환노출형은 정반대 전략을 취합니다.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달러 가치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접근 방식이에요. 여기서 환헤지 상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헤지형 ETF는 상품 이름에 괄호를 열고 H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품들은 선물 계약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환율을 미리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아무리 요동쳐도 순수하게 투자 자산의 가격 변동만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환율 상승기에는 추가 수익을 놓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6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말이죠. 12일을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환노출형과 환헤지형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코덱스에서 운용하는 미국 S&P 500 환노출형 ETF의 경우 수익률이 무려 24% 넘게 나왔어요.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환헤지 버전은 1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 차이가 6포인트가 넘는 셈이죠.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환노출형 상품을 보면 수익률이 30%를 돌파했어요. 반면 동일한 지수를 따라가는 환헤지형 상품은 24%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7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발생한 건데요.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같은 시장에 투자했지만 환율 전략 하나 차이로 수익률이 천지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환노출형 상품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반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환노출형 상품은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그때는 환헤지형 상품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여전히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니까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환율 변동성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환노출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시장 자체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계속 흔들리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근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시선을 국내 증시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나섰거든요. 지난 조정 국면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코스피가 아직도 72%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부셨죠. 관세 분쟁의 여파로 한때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한 종목들, 그리고 AI 생태계의 핵심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기업들을 기존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드디어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종목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SK증권은 이 회사의 목표 주가 산출 방식을 아예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부가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PBR 방식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미국 기업들을 평가할 때 쓰는 주가 수익 비율 PER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 가치와 비교해서 싸다거나 비싸다는 식의 평가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거죠.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의 미래 가치를 과거의 잣대로 재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주당 100만 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거품 논란 속에서 주가가 56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여지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NH투자증권도 비슷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목표 주가를 86만 원까지 제시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모건 스탠리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해왔던 이 글로벌 투자은행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SK하이닉스의 장기 목표 주가를 85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91만 원을 내놓았고요. 사업 부문별로 나눠서 각각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합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SK하이닉스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속속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보시죠. 올해 하반기만 해도 PBR 기준으로 0.5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 장부상 가치의 절반 수준으로밖에 주가가 평가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저평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차전지용 동박을 만들던 생산 라인을 인공지능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전망치가 급등한 겁니다. SK증권은 이 회사를 AI 기판 제조 기업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PER 19배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000원에서 44,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학 업종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인공지능 생태계에 편입된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논리죠. 반도체 소재 전문 업체인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소재 기업들의 평균 PER인 17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10만 원이나 오른 건데요. 평가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업 가치가 40% 넘게 뛰어오른 셈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낮게 형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자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밸류에이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건 아닌지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 논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거품이다 아니다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거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하라는 조언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점을 나눠서 조금씩 매수하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씩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 말이죠.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이런 전략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환율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노출형 상품이 유리한 국면이긴 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 그리고 리스크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환의 지형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합니다. 미국 경제 상황, 연준의 통화 정책, 국내 경제 펀더멘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현재는 강달러 기조지만 1년 뒤, 2년 뒤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업 평가 방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목표 주가가 대폭 상향되고 있지만 이게 곧바로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시장이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전망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경우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 조정이 가혹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놀적 증가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건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틀릴 수 있고 실제로 자주 틀립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목표 주가도 수시로 조정되거든요. 몇 달 전에 강력 매수 의견을 냈던 종목에 대해 갑자기 중립이나 매도 의견을 내는 경우도 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 방식의 전환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 체계를 갖춘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테고요. 환율과 주식 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자신이 이해하는 상품에만 투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만 취하는 겁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무작정 따라가는 건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에요.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지금 유리한 전략이 내일도 유리하리란 보장은 없죠. 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공부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워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